저녁 어스름이 창호지 문에 줄게 스며들 무렵 박은혜 여사는 홀로 차린 전원혁상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식은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손녀가 좋아해 늘 상비해두는 마른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거실의 냉랭한 공기가 남편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건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외로움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은혜 여사였다. 정년 퇴임과 거의 동시에 닥쳐온 남편과의 사별은 그녀의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늘 북적이던 집은 적막감에 휩싸였고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듯 허전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린 아들, 딸은 재살기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날이면 집안에 잠시 온기가 돌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공허함은 더욱 컸다. 어머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공유하고. 며칠 전 딸 지수가 스마트폰에 깔아주고 간 황혼의 정원이라는 앱이었다. 시니어들을 위한 관심사 기반 SNS라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뭘 하겠니? 너나 많이 하렴 하고 시큰둥하게 넘겼지만 견딜 수 없는 무료함과 외로움은 결국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앱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몇 번의 터치로 가입을 마치고 프로필을 둘러보던 중 산과 문학을 사랑하는 사업가 최강준이라는 닉네임이 눈에 들어왔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은혜 여사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희끗한 머리칼과 온화한 미소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평소 산책과 독서를 즐기던 은혜 여사는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꼈다. 망설임 끝에 친구 신청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최강준이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는 알림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님의 프로필을 보니 저와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마치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혜 여사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어쩌면 이 낯선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작은 설렘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은 분명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담비 같은 기대감이었다. 최강준과의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씨,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늘이 참 맑으니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와 같은 다정한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왔다. 은혜 여사가 좋아하는 시인이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작가를 흠모해온 사람처럼 깊이 있는 감상을 나누었다. 그녀가 작은 뜨개질 작품을 완성해 사진을 올리면 진심 어린 칭찬과 함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은혜 씨의 글에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마치 봄볕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포근합니다. 강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을 만난 것 같아 기쁩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자리를 옮겨 더욱 내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최강준은 자신을 젊은 시절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뜨거운 모래바람과 싸우며 청춘을 보냈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 작은 부셔 회사를 운영하며 꽤 성공을 거두었지만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나니 성도 부질없게 느껴진다고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으며 은혜 여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해외 출장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아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은혜 여사는 그의 고백에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다. 영상 통화를 요청할 때면 그는 아직은 은혜 씨 앞에 나설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겠어요? 혹은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라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네요. 곧 한국에 돌아가면 꼭꼭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그마저도 은혜 여사에게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할 뿐이었다. 어느덧 은혜 여사에게 최강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놓였다. 딸 지수가 가끔 전화를 걸어와 엄마, 요즘 통화가 잘 안 되네. 누구랑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하고 물으면 그냥 옛날 친구랑 하고 얼버무리곤 했다. 지수에게 그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이 감정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최강준과의 관계가 그녀의 텅 비었던 일상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를 마음의 등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둡고 외로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존재. 시간이 흐를수록 최강준은 은혜 여사의 삶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은혜 여사가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듣는 음악, 심지어는 젊은 시절 간직했던 작은 꿈까지 기억하고 언급하며 그녀를 감동시켰다. 가끔은 은혜 씨를 생각하며 골랐습니다. 라며 작은 온라인 상품권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럴 때면 은혜 여사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강준의 목소리가 유난히 힘없게 들렸다. 은혜 씨,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탁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망설이는 목소리에 은혜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강준 씨?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세요. 최근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오랜 사업 경험으로 보건대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금이 아주 정말 약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은혜 씨에게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큰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바로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은혜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 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과 신뢰를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동안 강준 씨에게 받은 위로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강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다음 날, 은혜 여사는 남편이 남긴 비상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아 최강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내자 최강준은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은혜 씨는 제 은인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은혜 여사는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약속했던 다음 주가 지나도 최강준은 돈을 갚지 않았다. 은혜 여사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멋쩍은 목소리로 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꼭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 씨,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서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은혜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호소와 눈물 섞인 목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 위기만 넘기면 강준 씨도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결국 남은 퇴직금 일부를 해약해 그에게 송금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최강준은 그 후로도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해외에서 마지막 사업권을 정리하는데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급히 자금을 막아야 한다.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집 계약금 일부가 갑자기 부족해졌다 등 온갖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갔고 은혜 여사는 그의 말을 믿고 남편이 남긴 유산, 자신의 퇴직금, 심지어는 딸 지수 몰래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아 그에게 돈을 붙였다. 밤이면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그의 다정한 메시지와 애정어린 목소리에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박은혜가 돈 문제로 망설이거나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내비치면 나를 못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라며 상처받은 듯 이야기하거나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혜 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지금 제 곁에는 은혜 씨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은혜 여사는 매번 죄책감을 느끼며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최강준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딸 지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통화가 잦아졌고 돈 이야기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으며 가끔 집에 들르면 예전과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혹시 돈 문제 있는 거야? 지난번에 엄마 통장 정리해드리다가 봤는데 큰돈이 몇 번 빠져나갔던데. 지수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은혜 여사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다. 아무 일 없다.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아는 사람한테 잠깐 빌려준 거야. 곧 받을 거니까 걱정 마라. 엄마, 그래도 됐다니까. 다 큰 네가 어른 일에 뭘 그리 참견이냐. 네 걱정이나 해. 은혜 여사는 평소답지 않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지수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대체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러시는 걸까? 은혜 여사의 일상은 점점 최강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늦도록 그와 통화하느라 잠을 설쳤다. 예전에는 꼬박꼬박 챙겨 먹던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산책이나 독서도 뒷전이 된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최강준과 그의 사업 문제를 해결할 걱정뿐이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시커먼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가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최강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최강준에게서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 씨,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집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계약 직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 문제가 터져서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왔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5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제가 당장 당신에게 달려가서 평생 발 씻겨드리며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은혜 씨, 제발. 5천만 원. 은혜 여사에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녀는 이미 최강준에게 남편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을 보낸 상태였다. 수중에는 이제 거의 남은 돈이 없었다. 강준 씨, 저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은혜 여사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은혜 씨,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발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은혜 씨마저 저를 버리면 저는 정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최강준의 애원은 처절했다. 은혜 여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강준 씨를 도울 수 있을까? 결국 그녀는 마지막 남은 보험을 해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 지수에게도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볼 생각이었다. 지수에게는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 절차를 문의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은행으로 향했다. 혹시나 아주 적은 액수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은행 창구에는 낙이 익은 얼굴의 젊은 은행원 김민지 씨가 앉아 있었다. 평소 은혜 여사가 적금 통장을 관리하러 올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던 직원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민지 씨가 평소처럼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은혜 여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읽은 김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은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김민지 씨는 잠시 은혜 여사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유행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잠깐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비슷한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요. 김민지 씨는 자녀 사칭 스미싱,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그리고 온라인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사기 유형과 그 수법이 적힌 안내문을 건넸다. 은혜 여사는 무심코 안내문을 받아들었지만 온라인 로맨스 스캠이란 항목에서 눈길이 멈췄다. 1. SNS,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 2. 자신을 사업가, 의사, 군인 등 전문직으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동정심 유발. 3.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은 후 사업 자금, 병원비, 통관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 요구. 4. 영상통화나 직접적인 만남은 여러 핑계를 대며 회피. 5. 피해자가 의심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감정에 호소하여 심리적으로 조종. 안내문의 내용은 마치 최강준과의 지난 몇 달간의 일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았다. 은혜 여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애써 부인하려 했지만 안내문의 글자들은 송곳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같은 시각, 딸 지수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강준이라는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보았다. 대화 내용은 온통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최강준이 보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 보았다. 그러다 문득 최강준이 자신의 서재라며 보냈던 사진 속 책장의 꽃책 한 권이 눈에 익었다. 며칠 전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보았던 책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창에 유명인 서재 인테리어라고 검색하자 최강준이 보냈던 사진과 똑같은 구도의 사진이 여러 장 나타났다. 그것은 어느 유명 건축가의 서재를 찍은 잡지 화보 사진이었다. 지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최강준이 언급했던 해외 건설 회사의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힘없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야? 혹시 은행이야? 지수야, 나 은행이다. 엄마, 당장 나와. 그리고 아무데도 돈 보내지 마, 절대로. 지수의 다급한 외침에 은혜 여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수야, 너 어떡해? 엄마, 내가 지금 다 설명할게. 그 사람, 최강준이라는 사람, 다 사기꾼이야. 엄마, 제발 내 말 믿어줘. 은행 창구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은혜 여사의 귀에 딸의 절규 어린 목소리가 박혔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실체로 다가왔다. 마치 오랫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은혜 여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오열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최강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마에게 얼마나 철저히 농락당했는지 깨달을수록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남편이 평생 모아 남겨준 돈, 자신의 퇴직금, 그리고 딸에게조차 말 못할 빚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의 외로운 마음을 이용한 그 나쁜 놈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악질인 거지.
엄마는 피해자일 뿐이야. 지수는 며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다독였다. 처음에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어리석어서 라며 자책만 하던 은혜 여사도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혜 여사는 지수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최강준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르신, 이런 로맨스 스캠 범죄는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피해 금액을 되찾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은혜 여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듯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그리고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는 작은 의지였다. 그 후로도 한동안 은혜 여사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딸 지수와 대화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지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심리상담센터를 알아보고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 화분을 사다 거실에 놓아두기도 했다. 주말이면 억지로라도 어머니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예전에 어머니가 즐겨 읽던 시집을 찾아 함께 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디지털 문해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냐며 손사래를 치던 은혜 여사도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곳에서 은혜 여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어울리며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정보 검색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 과정 중 강사가 실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법을 설명할 때 은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겁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이겨냅시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은혜 여사는 큰 위로를 받았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은혜 여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물론 최강준이라는 이름과 그에게 당했던 끔찍한 기억은 평생 흉터처럼 남겠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살지는 않기로 했다. 그녀는 디지털 문해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작은 동아리를 만들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가끔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은혜 여사는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지수가 얼마 전 사다 준 화분이었다. 노란 국화꽃이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꽃잎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깨끗한 원고지 한 장을 꺼내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글로 써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글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펜 끝에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써내려가는 한편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